당신의 수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나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26년에 한 번밖에 방송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작년 강신의 영화제를 올해 1월에 올린 거였죠. 제가 계속해서 좀 몸이 안 좋아서 극장에는 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영화를 보고 방송 녹음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래서 또 때를 계속 놓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지적 독자 시점도 녹음할 준비까지 다 해놨었는데 그것도 지금 시기를 놓쳐서 아예 녹음을 못했고요. 네, 지금도 좀 목소리에 힘이 없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들도 점점 더워지고 있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냥 토크입니다만은 영화에 대해서 몇 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 그다음에 뭐 왕가 사는 남자, 혹성 탈출 이렇게 세 가지 영화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호프가 7월 15일 날 개봉 예정입니다. 개봉 확정됐죠. 정말 몇 년 전부터 제가 기다리던 영화고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본 뒤에 이제 남은 건 나홍진 감독밖에 없다. 한국 영화의 이제 희망, 유일한 최후의 보루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질러서 이제 칸에서 호프가 경쟁작으로 초청받아서 상영을 했었고 또 한국에서도 7월 15일 날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프는 160분이고요. 2시간 40분이라서 좀 깁니다. 15세 관람가고 각본을 직접 쓰셨고요. 촬영을 홍경표 감독님이 하시고 음악을 그 Get Out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음악을 맡았던 마이클 에이벨스라는 분이 음악을 맡으셨고 뭐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이분들이 인간으로서 주인공이고 테일러 러셀, 카메론 브리튼, 알리시아 비칸데르, 마이클 패스벤더 이분들이 외계인으로서 등장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리시아 비칸데르하고 마이클 패스벤더가 캐스팅 됐다고 몇 년 전에 기사를 봤을 때는 이분들이 혹시나 그 흔한 뭐 CIA 그런 요원으로 나와서 한국의 뭐 이상 현상 관측하고 뭐 한국 인물들 간섭하고 이런 건가 이렇게 흔하게 흘러가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우리 나홍진 감독님은 그런 흔한 패턴으로 가지 않고 이 몸값 높은 이 분들을 그냥 외계인으로 썼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변조시키고 직접적으로 이들의 인간 형상이 사람으로서 모습이 영화에는 나오지 않죠. 제가 나홍진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이분이 영화 찍을 때 배우들 혹사시키고 제작진들 혹사시키고 이번에도 조인성 배우가 뭐 무릎이 안 좋아서 미리 약속을 했는데 숲인가 산에서 뛰지 않는 연기하기로 그런데 막상 촬영장 갔더니 뛰게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었고요. 곡성에서도 그 일본 배우분이 무릎이 안 좋으셨는데 그 산을 막 뛰어다니고 뭐 그러셨다고 하죠. 여하튼 그러한 좀 부정적인 소문들도 있지만은 자신이 추구하는 장면이나 감정을 위해서는 불사르는 거죠. 뭐든지 욕을 먹든 말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관객이 나홍진 감독 영화를 볼 때 약간 신뢰의 바탕이 되는 그런 거였을 텐데 실제로 영화를 봤을 때 그 감정을 날것의 감정을 건드는 그게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날것의 감정, 뭐 날것의 장면, 날것의 에너지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약간 촌스러운 그런 평가다, 촌스러운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좀 치부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네필 까놓고 얘기하자면 우리 시네필들이 한국 영화를 망쳤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네필들이 외국의 그 좀 정제된 감정, 정제된 화면 혹은 세련된 미장센 이런 것을 좀 많이 동경했죠. 한국 영화도 이제 그런 쪽으로 젊은 감독들이 따라가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한국 영화의 장점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일부에서는 이제 심파라고 욕을 먹기도 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신 거 아니냐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는 장면들이 한국 영화에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한국이 외국의 스타일을 동경하고 모방하면서 오히려 요즘에는 젊은 감독들이 좀 깊이 있는 감정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을 잘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감정도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고 화면의 세련된 모습이라든가 미장센이라든가 어떤 미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 치중하지 이러한 서사의 깊이라든가
그 서사에 박혀있는 인물들 각자의 감정, 감정의 충돌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에는 좀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속 시원하지 않은 거죠. 요 근래에 봉준호 감독 영화나 박찬욱 감독 영화도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련된 맛은 더 좋아졌는데 한국 영화가 그래서 눈이 즐겁고 머리가 즐거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영화는 좀 제가 영화를 본 때부터 따지자면 요즘에 굉장히 빈곤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우진 감독 영화는 지금까지 나온 작품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감정의 끝을 보여주죠. 터지는 그 감정의 충돌이라든가 이야기의 충돌이라든가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얼렁뚱땅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정이 충돌하고 인물들이 충돌하고 서사의 갈등 구조가 생겼을 때 그 끝은 어떻게 돼야 되지? 이 감정의 이 충돌의 끝을 한번 보자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그것을 화면에 담아낼 때도 충실히 보여주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나홍진 감독의 영화를 제가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홍진밖에 없다. 한국에 좀 이름값 있었던 그 감독들 영화 중에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제 나홍진 감독밖에 없다. 절박한 심정으로 몇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한 1년 넘게 지금 극장을 못 가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아픈 몸을 부여잡고라도 이 호프는 극장에서 보고 녹음을 하겠습니다. 물론 업데이트는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칸에서 상영됐을 때 이제 수상은 불발됐지만 나홍진 감독 영화에 대한 평가가 제가 기대한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좀 안 좋은 평가들도 있긴 했는데 전반과 후반에 너무 차이가 크다. 영화적 재미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건 제 추측이지만 전반에서는 외계인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후반에는 이제 외계인이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싸우는 걸까? 마치 그 파묘에서 그 험한 것이 그 실체가 후반에만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후반의 평가가 더 안 좋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을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룬 전반이 더 좋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혹시 호프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 또 컴퓨터 그래픽 CG 처리가 아직 미완성 단계인 것 같다. 워낙 급하게 칸에 출품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몇 개월 사이에 좀 좋아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후반에 외계인의 실체가 영화 전면에 드러난다면 더더욱 CG가 중요하겠죠. CG가 잘못되면 몰입도가 확 깨지기 때문에 이 격렬한 감정 전달이 중요한 나홍진 감독의 영화에서 몰입도가 깨지는 CG다? 그러면 너무 평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칸에서 상영된 작품도 160분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정식 개봉하는 영화도 160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편집 자체는 이미 끝마쳐진 것 같고 뭐 CG나 음악의 그런 후반 작업 정도가 남아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에. 황해 같은 경우 나홍진 감독의 작품이었죠. 황해도 일반 극장판하고 감독판하고 편집이 좀 다르잖아요. 감독판이 더 낫죠. 그 소리도 사운드도 좀 낫고 그런데 호프는 그 점에서는 뭐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CG, 음악 이런 정도? 그거 빼고는 칸에서 나온 평가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영화를 유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 평가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어떤 분이 번역을 하셔서 올리셨더라고요. 온라인에. 이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좀 발췌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글 쓰신 분이 뭐 유명한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대체 나홍진이 칸 영화제에 뭘 풀어놓은 거지? 라는 생각뿐이었다. 조용한 고통과 극도로 절제된 영화들로 가득 찬 경쟁 부문 라인업 속에서 칸 경쟁 부문이죠. 이 영화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2시간 40분 러닝타임 대부분 동안 호프는 엄청난 속도로 질주한다. 마치 나홍진이 가장 크고 가장 시끄럽고 가장 정신 나간 SF 액션 괴수 영화를 만들겠다 라고 결심한 뒤 칸 영화 부문 상영까지 성사시킨 느낌이다. 첫 1시간만 해도 거대한 액션 시퀀스 하나가 계속 이어지는 수준이다. 이게 굉장히 좀 설레는 포인트죠. 전반부에 액션이 시작돼요. 그럼 그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1시간 정도를. 엄청나지 않습니까? 첫 1시간은 거대한 액션 시퀀스가 계속 이어지는 수준이고 마지막
1시간, 그러니까 후반부는 또 다른 초대형 액션 덩어리로 변하면서 관객을 다시 한번 요동치게 만든다. 카메라 워크는 때때로 믿기 힘들 정도로 유려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마이클 에이블스의 음악은 현악기를 미친 듯이 몰아붙인다. 감정을 막 고조시키는 거죠, 계속. 영화 전체에는 땀 냄새 나는 혼돈의 에너지가 가득해서 다소 왕성한 부분들조차 이상하게 흥미롭게 느껴진다. 이 땀 냄새 나는 혼돈의 에너지, 네, 이런 평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죠. 제가 시카리오에서 흙냄새가 나지 않는다, 영화가. 뭐 그런 얘기했다가 욕 엄청 먹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봤거든요. 다시 봐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터질 듯 한데 안 터지는. 물론 그건 또 그것만의 재미가 있는데 그 소재와 장르가 그러면 안 되는 영화가 있거든요. 터질 듯 하다가 그냥 끝나면 안 되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시카리오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판을 했고, 여하튼 이 호프는 땀냄새 나는 혼돈의 에너지가 가득하다. 게다가 액션 상당수가 대낮에 벌어지는데 그게 오히려 더 광기처럼 느껴진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들은 대부분 자신이 당면한 위험 외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인물들이 주로 반응 위주의, 리액션 위주의 연기만을 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엔딩은 마치 나홍진이 갑자기 관객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나 보자 라고 결심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솔직히 신경 쓰이지 않았다. 두고 봐라. 10년 뒤에 이 영화는 21세기 최고의 액션 영화 중 하나로 불릴 것이다. 여기 나오는 몇몇 스턴트는 말 그대로 입이 벌어진다. 나는 액션 시퀀스를 보면 이렇게까지 짜릿했던 적이 10년 전 칸에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상영됐을 때 이후 처음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반은 그냥 거대한 액션 장면 하나다. 액션 에피소드 하나다. 이렇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나?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매드맥스가 있더라고요. 매드맥스도 그 액션이 진짜 한참 이어지잖아요. 근데 액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화면 막 흔들고 막 사람들 낮아빠지고 이런 액션이 아니었잖아요. 액션 구성이. 제가 또 액션의 진심이기 때문에 여하튼 계속 읽어보죠. 이렇게까지 과하게 폭주하는 감독을 보는 건 뭔가 신선하다. 올해 칸 영화들 상당수는 감정을 지나치게 억누르고 철저히 통제된 채 추해지는 걸 두려워하는 느낌이었다. 네, 제가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을 세련된 영화인 척 하는 거. 추구해야 되는 영화의 어떤 이상향으로 보는 거. 하지만 호프는 추하다, 엉성하다, 피와 비명과 괴물의 점액으로 흠뻑 젖어 있다. 벽에 닿는 모든 걸 전부 던져버린다. 액션은 끝없이 몰아친다.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순간조차도 이 영화는 여기 경쟁작들 대부분이 갖지 못한 살아있는 에너지를 품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날것의 감정, 날것의 장면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 이게 정말 파트 1이라면 신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길 바란다. 네, 파트 2를 꼭 내놓아야 된다. 뭐 이런 뜻 아닐까 싶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작비가 700억이 들어갔다고. 한 편에. 최동원 감독이 외계인 거 했다가 쫄딱 망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단일 작품으로는 훨씬 많은 지금 제작비가 들어갔죠. 또 이 영화가 칸에서 이미 제작비의 절반인가?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판매 계약이 되었다. 이러한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 영화인들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흥행적으로도. 한국에서도 이건 꼭 1000만 넘어서 파트 2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모르죠. 후반부에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그냥 후반부가 이어져서 파트 2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양준 감독이 몇 년 전 기사로 접했을 때는 이게 이미 뭐 속편까지 다 구상에 맞췄다. 2편, 3편이었던가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해서 저는 또 제작비가 700억, 뭐 800억 그런 얘기 나와서 이걸 동시에 작업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160분 하나로 그냥 700억, 800억 태운 겁니다. 네, 꼭 성공하길 바라고요. 여하튼 7월 15일 개봉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극장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냥 토크를 더 일찍 하고 싶었지만 여력이 안 돼서 더 늦게 할 수도 있었는데 최소한 이 호프 개봉 전에는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이 핑핑 도네요. 힘이 딸려서. 네, 그 다음은 제가 왕가 사는 남자를 봤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새로운 역대 2위의 흥행 기록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극장에서는 보진 못하고요. 2월 4일날 개봉했었죠. 제가 집에서 VOD로 보았는데
이거 117분짜리 12세 관람가고 장항준 감독이 각본까지 다른 분과 함께 쓰셨고요. 그 원안이 있었습니다. 정지윤이라고 영화 스텝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영화에는 유해진, 박지윤, 유지태 이런 분들 나오시고 안재홍 씨가 특별 출연하는데 정말 분장이 무엇이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시죠. 영화는 뭐 유해진의 원맨 쇼라는 그런 평가가 있기도 했는데 그 평가에 동의하는 바고 대신에 박지훈 씨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한 영웅에서도 단단한 연기를 보여주셨고 시리즈물이죠. OTT 시리즈물 약한 영웅이라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1편이 더 재밌고 액션에 있어서는 2편이 더 재밌죠. 그리고 유지태 씨도 새로운 한명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게 영화적이라서 한명희가 그렇게까지 강원도 시골에 자주 갔었을까 싶긴 한데 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요거 너무 유해진 배우에게 기댄 영화 아니냐? 그리고 너무 뭐 심파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저는 적당히 웃기고 또 적당히 눈물과 감정을 줄 수 있는 영화고 또 적당히 우리 역사적 소재를 가지고 서사를 잘 꾸려간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업 영화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흥행을 1690만 할 정도 영화인가? 이거는 뭐 둘째로 치고 상업 영화가 이 정도면 저는 상업 대중 영화니까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이 영화에서 엄청난 미장센을 요구한다거나 뭐 세련된 뭐 화면 연출, 엄청난 액션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단종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원하는 거는 한 가지 아니겠어요? 단종의 그 슬픈 역사를 얼마나 화면에 잘 구현하고 그 감정을 또 그 서사를 관객에게 잘 전달하는가.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역대 2위인데 스크린 숫자가 2262개예요. 1690만 흥행이고 명량을 깨지 못하네요. 명량은 1587개 스크린에서 1761만을 기록했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보다는 한 71만 정도 아직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흥행하는 이렇게 정말 초대박 나는 영화들을 보면은 특히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두 영화가 모두 사극인데 역사극이죠.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는 영화였을 때 크게 흥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가 흥행하려면은 중장년층들이 갈 수 있는 영화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의외로 중장년층이 볼 만한 영화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한국에서. 그거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품 위주, 그러니까 소규모로 작은 스토리로 구성된 그런 영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말 현 시대에서 유명한 배우들 나오고 좀 규모도 되고 이러한 영화로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하튼 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진짜 온 가족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대중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적당해요, 모든 요소가. 그리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역량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짧은 구성이 유행이잖아요. 뭐 쇼츠라든가 릴스라든가. 그래서 하나의 영상, 그러니까 50분짜리 영상 안에서도 잘게 나누어서 하나의 주제, 하나의 소재가 짧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해야만 총 50분짜리 분량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영화들이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흥행을 어느 정도 했어요. 영화 전체적인 만듦새나 평가는 너무 형편없는데 하지만 흥행을 했단 말이죠. 왜냐면 짧게 감정을 일으키고 소모시키고 휘발시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릴스나 뭐 이런 쇼츠에 익숙해진 젊은 층이 보기에는 큰 부담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게 비판을 받는 요소이기도 한데 유해진 배우를 중심으로 하거나 뭐 박지윤 배우를 중심으로 하거나 유머든 눈물이든 그렇게 작은 에피소드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중심 서사를 크게 방해하지 않아요. 전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사의 큰 뼈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요즘 트렌드의 그 순간의 어떤 재미 요소에 집중한 짧은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열되거나 구성되는 형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젊은 층이 보기에도 괜찮고 사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서사잖아요. 삼촌이 조카를 죽음으로 내몬 거 아닙니까? 슬프게 가려면 진짜 슬프게 갈 수 있었겠죠. 무겁게 가려면 또 무겁게 갈 수 있었겠고 그 서사의 끝, 단종의 죽음 그것을 향해서 천천히 서사를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겠죠. 그게 전통적인 방식인 거죠. 하지만 이 영화는 요즘에 짧게 끊어서 가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연이어 붙였고 또 하지만 그것이 또 중심 서사를 크게 방해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리하다. 장항준 감독이 시나리오를 잘 썼구나. 연출도 잘했고 그 리듬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짧은 에피소드
전환되는 리듬이랄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도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리듬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이 리듬이라는 게 너무 화면을 짧게 끊어서 가면은 남는 게 없거든요. 관객의 뇌리에 적당한 리듬감을 계속 추구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 영화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간에서는 우리나라 초대박 난 영화들은 왜 다 만듦새가 왜 이 모양이냐 명령 비판하는 분도 계시니까 뭐 그런 평가들 하시는데 저는 흥행할 만하니까 흥행했다 뭐 그런 말씀 항상 드려왔잖아요. 물론 비판할 요소도 있긴 하겠죠.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 명이가 그 시골에 몇 번 계속 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이제 마지막으로 혹성 탈출 제가 4편을 리부트된 4편을 다 봤습니다. 2011년에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루퍼트 와이어트 감독 연출이고 2014년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 2017년 혹성 탈출 종의 전쟁 이거 둘 다 맷 리브스 감독이 연출하신 거고 이분은 이제 DC의 더 배트맨 2022년에 나왔던 그 영화 연출하신 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에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 웨스 볼 감독이 연출하신 건데 요 4편을 연이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동안 혹성 탈출을 안 봤었고 이거 보려면 연이어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영화다. 또 혹성 탈출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매니아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요소들에서 할 말이 많을 수 있는 영화다. 혹성 탈출 같은 경우는 원작이 있습니다. 소설이고요. 1963년 프랑스 작가 피에르 불의 SF 소설이 원작이라고 합니다. 그 소설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요. 유인원 행성에서 겪은 그 기록을 어떤 사람이 남겼는데 그 기록을 누군가 보면서 진행되는 뭐 그런 구성이라고 합니다. 반전에 있는 건 똑같고 근데 혹성 탈출 이 영화와 그전 영화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이거는 시점을 바꾼 거죠. 혹성 탈출도 리메이크가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인간 시점에 인간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유인원 행성에서 뭐 당하고 뭐 치욕적인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작품들이고 요 2011년부터 있었던 요 4편까지는 시점을 바꿔서 유인원이 주인공이 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좀 참신했던 거고 그 점에 있어서 좀 새로운 이야기들을 끌어낼 지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유인원 행성이 된 지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유인원이 이 지구를 점령해 가는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이 서사를 풀어내는 거였고 그 서사에서 주인공이 인간과의 어떤 유대 관계가 있었지만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종이 다른 그 인간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종이 같은 나의 동료, 동지들과 함께 설 것인가 그래서 그 편에 서서 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그거거든요. 모세의 이야기하고도 비슷하죠. 모세가 이집트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컸지만 사실은 그 태생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히브리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히브리 쪽, 이스라엘 쪽에 붙어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서사인 것인데 여기서도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핍박받고 있는 유인원들이 있는 곳에 계속 머물게 되죠.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철창문을 딱 닫으면서 나는 동료들과 함께하겠다. 뭐 이런 선택이 보였을 때, 야, 이게 정말 리더의 모습이다. 혹성 탈출에서 계속 나오는 모습은 이제 시저가 리더로서 인간과 싸우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모습으로만 소모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요 1편에서는 그 장면, 철창문을 스스로 닫으면서 동료들이 함께 있겠다. 저는 그 모습이 더 리더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안락한 것을 포기하고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함께 이겨내고 그것이 리더의 모습이다. 그래서 1편은 괜찮았는데요. 2편, 3편, 4편 그것은 조금 제 기준에서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2011년작에서는 1편에서는 원작 소설 또는 옛날의 혹성 탈출 영화 시리즈의 흔적이 있는데 그 라디오였던가 TV였던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주로 쏘아 올렸다 유인 우주선을. 근데 그 우주선이 연락이 두절됐다. 이제 조난당한 거죠. 그러한 것들이 짧게 삽입이 됩니다. 그 장면이 소설이나 옛날 혹성 탈출 영화들과 그 접점을 좀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죠. 그 장면도 참 좋더라고요. 물론 이 편에서 좀 납득되지 않는 개연성 오류가 있긴 했습니다.
너무 그 유인원들을 실험실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한다던가 갑자기 애들이 뛰쳐나와서 막 폭동 일으키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고 2편 2014년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에서는 그 전반 1시간 너무 지루했어요.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어 반복의 느낌. 이런 걸 이제 리듬감이 쳐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의 어떤 주제, 하나의 소재 혹은 하나의 감정이 관객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었다고 판단됐을 때 거기서 다른 주제, 다른 소재, 다른 감정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서사에 있어서든 연출에 있어서든.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도 눈여겨볼 거는 결국 증오나 공포에 휩쓸려서 광적인 선택을 하는 그 두 인물이 나오죠. 유인원 쪽에서는 코바가 나오고 인간 쪽에서는 이제 게리 올드만이 나오죠. 게리 올드만의 선택은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3편 혹성 탈출 종의 전쟁에서는 결국 증오는 파멸의 지름길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과연 1편에서 시저가 보여준 모습과 연관되는 건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인간의 시점에서 유인원의 시점으로 그 리부트 영화 시리즈는 그 시점을 바꾸는 참신한 선택을 했지만 결국 주제 자체는 계속 그냥 인간의 시점으로 그냥 계속 흘러가는 느낌. 왜냐면 또 시저가 복수를 위해서 이제 그 무리를 버리고 떠나요. 너네는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고 그게 조금 맞득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시저의 그 마무리를 영웅으로서 예우하는 그런 게 있긴 해서 그 점은 참 좋긴 했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건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 이제 리부트로서는 4편인데 여기 그 유인원들이 너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1편, 2편, 3편까지는 영어, 인간의 언어죠. 인간의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 유인원은 시저 아니면 뭐 한두 명 정도? 그 밖에는 다 수화를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 4편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너무 잘해요. 저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인간인 저보다 유인원들이 영어를 어디서 배웠을까? 이게 점점 인구가 늘어날수록 머리가 똑똑해지는 건가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일단 몰입도를 깨뜨렸고 새로운 주인공이 나오죠. 새로운 주인공이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데 그게 조금 느슨했다. 네, 좀 긴박감이 좀 떨어지고 뭐 그랬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한 명의 영웅보다 1편에서 3편까지 나왔던 시저를 중심으로 한 영웅보다는 다중의 힘, 굳이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겠죠? 민중이 될 수도 있고 대중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단결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모습이 상징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성 탈출 1편부터 4편까지 보면서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이 시저가 핍박받는 계층 혹은 인종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안락함을 떠나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뒹굴고 함께 싸우고 이런 선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상대를 향한 복수와 증오에 휘말리지 않고 오롯이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지점이 있는 그런 시리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영화적 재미를 평가했을 때 1편 빼고는 다 좀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이번 그랑 토크에서 말씀드릴 부분이었습니다. 호프와 왕가 사는 남자, 혹성 탈출. 넷플릭스 쪽에서도 이제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재밌는 영화들 몇 개 녹음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좀 시기를 놓치고 이미 공개된 지 오래된 영화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여하튼 다음 방송은 제가 호프를 보고 극장에서 보고 녹음을 해 보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제가 기회 될 때마다 그냥 토크든 일반 영화 방송이든 올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 여름도 매우 더울 것 같은데 이 더위에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그 음악 방송을 하나 하고 있어요. 강신의 밤이라고. 그것도 한 몇 개월마다 올리고 있는데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쥐약 공장장님 뭐 저희 방송의 은인이신데 쥐약 공장장님도 지금 음악 채널을 만드셨는데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네, 그것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제가 추천 채널로 아마 해놨을 거예요. 찾아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